네, 76쪽에 비진이 표시인데요. 비진이 표시의 의의는 진이와 다른 표시를 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진이에 대한 개념이죠.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 또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하고 원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이때 진이라는 것은 특정한 생각의 의사표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이제 진이다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느냐,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그걸 할 생각이 있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기본 강의하고 이럴 때 개념을 좀 헷갈려 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게 뭐였냐면, 진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바라진 않았지만,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인 거였죠. 그러니까 재산을 뺏깁니다. 뺏긴다는 것을 알면서 주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증여했다면 그건 진이가 아니라 비진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비진이가 아니라 뭐예요? 진이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또 우리 어떤 판례 봤었냐면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이 나쁜 짓을 하다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실에서 너 그만둘래, 잘릴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두면 여기서 내가 그만둘게요라고 하면 퇴직금도 이제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버티다가 회사에서 본격 감사 들어가서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이건 퇴직금은커녕 형사처벌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회사 다니고 싶어요. 근데 하는 수 없네? 이러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럼 이건 진이인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회사 직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전부 다 사직서 내라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걱정 마. 일단 내면 이거 이제 퇴직금 좀 변칙 처리하고 재입사 방식으로 계속 일할 거니까 걱정 말고 내 이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직서를 사장님이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냈어요. 요 사직서 제출 행위는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그건 비진이죠. 그러니까 원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직원이 사직서를 낼 때 실제로 그만둘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사직서를 냈다면 그것은 비진인 거고 실제로 어쩔 수 없지만 그만둘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뭘로 보는 거냐면 진이로 본다라고 했죠. 이 개념 가지고 자주 출제하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그러면 비진이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일단 첫 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세 번째는 표의자가 불일치 사실을 알고 해요, 모르고요? 알고 할 것. 만약에 불일치 사실을 모르고 하면 그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착오의 문제가 생겨요.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죠. 내가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게 착오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법률에서 의사 표시라고 하려면 반드시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것만,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만 의사 표시인 것이고요. 단순히 사교적인 농담, 배우의 대사 이런 것들은 의사 표시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사교적인 대화나 농담도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지만 이는 무효이다. OX에 틀리는 거죠. 아예 뭐가 아닌 거예요. 아예 비진이가 될 수가 없죠. 아예 뭐가 아니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반드시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것만 의사표시에 들어가고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불일치 사실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고 하면 그건 착오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효력인데 원칙은 뭐라고 했냐면 유효예요.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언제 무효가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고요.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과실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몰랐어도 그 사람이 과실이 있었다. 부주의했다라고 하면 그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왜 몰랐냐면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몰랐대요. 그럼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실. 이 사람이 부주의로 몰랐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무효고 유효가 되려면 아예 알 수 없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입증할 거냐? 무효주장자가 악의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유효주장자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원칙이 뭐예요? 유효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입증 책임은 이에 대한 입증은 무효주장자가 합니다. 그래서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적용 범위는 다 보셨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례 문제를 보면 갑이 을한테 증여의 의사 없이 증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비진이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에 적용시키면 원칙은 갑이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예요?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유효잖아요. 그럼 유효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죠. 원칙은 유효합니다. 유효니까 을이 소유자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누가 소유자냐면 갑. 언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무효고요. 유효가 되려면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라.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갑이 진다는 거예요? 을이 지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악이나 과실,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갑이 입증 못하면 그건 유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는 거고요. 을이 스스로 나는 선의무과실이야라고 입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례고, 근데 을이 이거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이제 제3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효력은 원칙은 유효고 예외적으로 무효인데, 자, 어떤 규정이 있다고 했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근데 아까 나왔던 거니까 뭐 다시 적진 않겠지만 이때 제3자는 선의기만 하면 되고 뭔 필요 없어요? 무과실은 필요 없고 그리고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문제인데 이때는 이제 경우를 나누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선의무과실이었다. 을이 빚임을 전혀 몰랐어요. 선의무과실이었다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1번 선악불문 취득, 2번 선의일대 취득, 3번 취득하지 못한다. 선악불문 취득이죠.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고요. 근데 만일에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병은 선악불문 취득, 2번 선의일대 취득, 3번 취득할 수 없다. 병은 선의일 때는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요. 첫 번째는 을이 선의무과실이에요. 그럼 얘가 선의무과실이면 이 비진이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병은 무권리자에게 산 게 아니라 권리자. 소유자에게 샀으니까 무조건 취득, 선악불문 취득이고요. 근데 만약에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 그러면 이 병은 권리자에게 산 게 아니라 무권리자에게 산 것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얘가 만일에 뭐라면? 선이라면 권리를 취득해요. 얘가 선일 때 권리를 취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취득하는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제3자 보호 규정에서 비통착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또 어디 있었죠? 해제 전에 취득한 사람은 선악불문, 해제 후는 선의자만 보호하고 또 가담법에서는 선의자만,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규정을 뒀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요. 근데 만일에 이 병이 선의이긴 했는데 얘가 신경 좀 썼으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대요. 과실이 있었다는 거죠. 얘 보호돼야 안 돼요? 돼요. 모기만 하면 돼요. 선이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얘는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 없고요. 그리고 이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이건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 갑이 병이라는 사람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권은 병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이 되죠. 비진이 표시는 뭐 간단한 내용이었고 교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77쪽에 뭐 요건 나와 있고요. 78쪽에 효력, 원칙은 유효고 뭐 예외 무효가 나오고 79쪽의 맨 밑에 판례박스를 보면 판례박스 제목이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 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 표시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준용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밑에 파란 글씨에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있고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틀린 것입니다.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 진의 기자문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니까 꼭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고 3번. 대리행위에 있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다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 그러니까 궁박은 본인 기준이었고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무효를 말하는 거죠. 무효인 경우에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줄여서 말하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고요.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비진이와 통정의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혼자 있느냐, 뭐 짜고 있느냐 이 차이, 통정의 차이점이지. 그리고 비진이 단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라는 요 단서가 대리 파트에 가면 한 번 나왔어요. 비진이 단서를 유추 적용하는 건 언제라고 했어요? 대리권 남용. 대리권이 남용되었다. 그럼 대리권이 남용되었다는 건 대리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 배임적 행위를 저지른 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언제나 지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요 비진이 단서, 107조의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하면 뭐가 연결돼야 돼요? 비진이 단서 나와야 되고요. 요게 이제 비진이 표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8조 통정호의 표시인데요. 의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짜고 허위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건 무효가 되고요. 그럼 통정호의 표시의 성립 요건. 첫 번째 의사 표시가 있을 것.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세 번째 표의자가 알고 할 것. 여기까지는 뭐랑 같은 거예요? 비진이랑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상대방과 짜고요. 통정, 합의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인식한 정도면 돼야 안 돼요. 인식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통정, 합의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추면 통정호의 표시는 성립이 되는 거고 왜 했느냐? 이유나 동기 아무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유나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어땠느냐, 남을 속일 목적이 꼭 필요하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건 요건이 아니고 요것만 갖추면 통정호의 표시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효력. 그러면 통정호의 표시 효력은 일단 당사자 사이를 보면 당사자 사이 효력은 당연히 언제나 무효예요. 무효.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통정호의 표시로 무효가 되는 것이 불법에 해당되느냐라고 물으면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반사회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채권자가 통정호의 표시로 무효인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아까 우리 이중매매에서는 안 되는 거고 통정의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3자. 제3자는 뭐 나왔던 것처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선의면 되지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죠. 그리고 선의는 전부 다 추정된다라고 했죠. 추정되기 때문에 악의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통정호의 표시는 비진이하고 다르게 비진이는 출제가 되면 그냥 글로 이렇게 보통 출제가 되고요. 근데 통정호의 표시는 출제가 되면 대체로 사례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사례를 보면 갑이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준 갑의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면 A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돈 갚기는 싫은데 강제 집행 당하기는 더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 친구 을과 짜고 야 네가 산 것처럼 꾸며 라고 해서 가장 매매를 합니다. 허위로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진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는 없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요. 그리고 갑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을과 짜고 했죠. 이게 이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고 이는 108조에 의해서 무효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좀 조심하시라고 한 건 무효인데 이 가장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746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갑이 을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다 과정이 나왔고요. 결론만 나오면 돼요. 근데 시험은 문제는 결론을 물어보잖아요. 갑은 을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만약에 반사회적 불법이면 말소를 구할 수 없죠. 근데 이게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 갑은 그래서 소유권에 기하여 을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이다. 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A가 너희들의 가장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아까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뭐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당사자 간의 문제는 무효인데 이게 반사회성을 띠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불법원인급의 적용은 없고 따라서 갑이 등기 말소를 하면 돼요. 그리고 채권자가 이에 대한 취소권 행사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제3자 문제, 을이 병한테 매매를 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게 가장매매였다는 걸 몰랐어요. 선이었다.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무효등기를 믿었기 때문에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법률규정 108조 2항에 따라 취득하는 거고요. 무효등기는 믿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되고. 그럼 뭐 내용 똑같이 나와요. 제3자는 선이면 되고 무과실은 필요 없고 선의는 추정되고. 지겹죠 이제 이거. 근데 지난번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병이 과실 있는 선의자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오해했어요? 틀렸죠. 그죠? 선의면 되지 무과실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저는 다 맞히실 줄 알았는데 틀리고 와야죠. 제3자는 선이면 되고요. 과실이 있어도 보호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팔았는데 이 정은 이게 가장매매를 통해 넘어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대요. 악의자였다. 권리 취득이 돼야 안 돼? 돼요. 그렇죠? 이미 앞사람이 선의자, 권리자니까 뒷사람은 무조건 취득이죠. 근데 이번에 거꾸로 이번에는 병이 악이었어요. 악이. 자, 그럼 병은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선일 때만 보호하니까. 그럼 만약에 지문에 병이 악인 경우에 갑은 바로 병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오해했어요? 병이 악인 경우에 갑은 병에게 바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일 때만 보호한다니까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시험에 틀리고 오시던데
선의만 보하니까 얘가 병이 악이면 당연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에게 있으니까 갑이 병에게 등기 말소를 구해야죠. 선이면 구할 수 없는 거고. 네. 자,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언제만 보호한다고요? 선일 때. 그럼 얘가 만약에 선이면 갑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악이면 얘는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갑이 병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을을 대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위해야 돼요? 직접 말소요? 직접 말소요.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대위는 왜 합니까? 자기 권리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아무한테나 주장 못하고 상대방에게 해야 되잖아요. 얘는 채권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자니까 당연히 직접 말소를 구하는 거지 대위라는 말이 나올 수 없고요.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악의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이 정은 선이었어요. 그럼 이 선의의 정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얘도 보호되는 제3자로 제3자 보호되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병이 제3자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얘도 제3자 맞아요. 그럼 얘는 제4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얘도 역시 뭐예요? 제3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병이 악이면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정이 선이면 얘는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병도 악이고 정도 악이에요. 둘 다 취득할 수 없죠. 정이 무한테 팔았는데 무는 선이에요.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득자들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제3자 해당된다라는 게 판례고,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요. 근데 약간 이제 변형시켜서 나오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이번엔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얘한테 돈 빌려주고요. 또는 뭐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가등기할 수도 있고 다 보호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을이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병은 뭘 취득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문제가 됐던 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에요. 갑. 그래서 병이 선의자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소유권은 당연히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얘를 보호해야 되니까 뭐가 달린 상태로요? 저당권이 달린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겠죠. 그럼 얘는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만큼 피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을에게 청구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례 문제예요. 출제는 거의 이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보시고요. 문제 먼저 볼게요. 84쪽입니다. 84쪽의 밑에 예제를 보면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사례에서 누가 소유자입니까? 병이죠. 병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는이라고 되어 있죠. 선이니까 보호되고요.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1번은 맞는 거죠. 예.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이게 무효잖아요. 그 무효면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건 돌려줘라.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1번 지문이 낯설어 보이는 이유는 이미 주어진 사례에서 이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해버렸잖아요. 근데 1번 지문은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써놔서 좀 어색한 거예요.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병은 뭐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선이니까.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그렇죠. 선의는 추정되니까.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제3자는 선이면 되지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판례 조금 볼게요. 그 앞에 81쪽의 판례예요. 81쪽.
81쪽에 판례 박스가 있는데 1번이랑 비교 판례 있었죠. 비교 판례 먼저 보면 우리 비즈니에서 나왔던 판례인데 갑이라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상호신용금고였고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A는 법률상 사실상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태, 현재 지금 신용불량 상태예요. 그러자 A가 B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친구야,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라. 내가 꼭 갚을게. 그래서 이제 B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로서 명의를, 이름을 빌려준 거죠. 명의를 대여해 주었는데 문제는 A가 돈을 안 갚아버리죠. 그러자 갑이 B를 상대로 돈 돌려달라고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B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대출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이름만 빌려준 거니까 요건 빚은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럼 우리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로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어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빚은이가 아니고요. 뭐에 해당이 돼요? 진이다. 이건 빚은이가 아니라 진이다라는 게 판례죠. 그럼 이 대출약정이 진이니까 대출약정은 당연히 뭐가 돼요? 유효죠. 하나 또 좀 조심하실 점은 채무자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알았대요. 알고 있었다. 그러면 대출약정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그래도 유효한 거예요? 만약에 이 대출약정이 빚은이었다면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이건 빚은이가 아니라 뭐예요? 진이기 때문에 얘가 알든 모르든 그 효력은 무조건 유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거랑 비교했던 판례가 있었죠. 양해 판례. 양해란 말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양해가 들어가면 무효인데 왜 무효해? 통정호의 표시. 그렇죠? 짜고 한 거니까. 갑이라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대출을 받아요. 근데 대출을 받는데 이제 자기 이름으로 더 이상 대출금이 안 나와요. 동일인 대출 한도가 초과되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B를 데려와라. 친구를 데려오면 친구는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워서 대출 약정을 하고 그리고 이 B는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울 뿐 채무 부담을 전혀 지우지 않겠다고 뭐 했어요? 양해했다. 그러니까 뭘 양해한 거냐면 이름만 쓰고 얘한테는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양해해 준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했는데 채무 부담이 없는 대출을 한 거죠. 이건 진정한 대출이 아니라 허위고요. 그럼 이건 혼자 한 거예요? 짜고 한 거예요? 짜고 한 거니까 뭐가 돼요? 통정 허위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판례 두 가지 구별하실 게 금융기관이 양해했다, 합의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그건 무조건 뭐야? 유효. 진이니까 무조건 유효한 거고요. 근데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양해했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무효.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셨죠? 이 구별하시라고 했더니 또 막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양해가 없으면 진이, 양해가 있으면 비진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해가 있으면 비진이가 아니라 아예 뭐가 된다고요? 통정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구별하시고 교재 한번 볼게요. 81쪽에 일단 비교 판례죠. 비교 판례 보세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으므로 그 의사 표시를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위에 1번 판례는 파란 글씨 보면 그 금융기관의 뭐예요? 네, 핵심어는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인 행위다. 보시고 2번 판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죠. 시험에 나올 성질은 아니니까 확인만 해두시고요. 3번 판례는 좀 봐두시고 이건 우리가 주임법 할 때 공부한 거죠. 일단 기존의 채권을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이 어떤 게 주된 목적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채권 회수의 목적이 좀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로 사용할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면 주임법은 적용됩니다. 근데 주거로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돈 받으려고 그 보증금을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시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야. 그럼 그건 뭐가 된다는 거야? 통장호의 표시. 실제로 주거 목적이 아니라 돈 받는 게 목적이라면 이때는 주임법을 적용해 줄 수 없다라는 판례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파란 글씨 보세요. 82쪽에 파란 글씨 보면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으로서는 통장호의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주임법이 정하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주된 목적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라는 점 나왔고 그 다음에 제3자 효력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선의. 둘째 줄에 제3자 선악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면 악의 주장자. 2번에 무과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8조 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오른쪽에 제3자 범위가 나옵니다. 첫째 줄에 기억에 일단 누구를 뺀다고 했어요? 당사자랑 포괄승계인,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자 중에 니은에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별개 법률 원인에 의해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제3자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허위 표시 이전에 있던 사람은 제3자 아니에요. 아니고 허위 표시 이후에 무언가를 해야 제3자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이 병은 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 설정하거나 가등기하거나 전부 다 이 허위 표시를 믿고 한 거죠. 그럼 전부 다 제3자예요. 그럼 얘. A. 가장 매매에서 양도인의 채권자 A는 제3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가장 매매 이후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한 것이 없는 거죠. 제3자가 될 수 없고요. 근데 만일에 이 A가 가장 매매인데 진짜 매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매매대금 받을 게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압류합니다. 대금 채권을 압류했다. 그럼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가장 매매에서 매도인의 대금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이렇게 말하겠죠. 제3자 아니에요. 제3자 뭐 있으니까 그렇죠. 허위 표시를 진짜라고 믿고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제3자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B가 있는데 B는 누구냐면 의뢰 채권자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장매매에서 양수인의 채권자라고 하겠죠. 가장매매에서 양수인의 채권자 B는 제3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얘도 허위 표시 이후에 한 게 없잖아요. 옛날에 채권자일 뿐인 거고. 근데 만약에 B가요. 을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채무자는 맨날 돈이 없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와, 이 부동산이네 이러면서 가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가장매매 양수인의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예요. 제3자 아니에요. 제3자.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암기하실 성질의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냐 없냐만 구별하시면 돼요. 해제랑 달라요.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이해관계면 되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완전한 권리.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는 제3자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효 취소에서는 이해관계만 맺으면 전부 다 제3자예요. 교재 한번 보세요. 83쪽에 먼저 1번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괄호 1번. 얘 뭐 했대요? 마지막에. 목적물을 매수했죠. 2번 뭐 있어요?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했어요. 3번 마지막에 채권 양수인. 그리고 4번도 역시 채권 양수인. 그럼 다 이해관계를 새롭게 맺은 거죠. 5번을 보면 가장저당권 설정 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자. 그러니까 진짜 저당권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가짜 허위의 저당권이 실행되었는데 그 경매에 참가해서 경락을 받았다면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당연히 제3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되게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럼 얘가 사업하다가 이제 돈 빌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A, B, C, D 이런 채권자가 있는데 그럼 얘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돈 달라고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강제 경매하면 내 건물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네가 저당권자인 것처럼 설정 좀 해라고 해서 둘이 짜고 허위로 근저당권 최고액 5억짜리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실행되면 채권자들이 일반 채권자가 아무리 많아도 누가 먼저 받아가요? 을이 먼저 받아가죠. 그럼 결국 둘이 짜고 얼마라도 빼돌리겠다는 거예요. 5억을 빼돌리겠다고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설정했더니 이 좋은 친구가 경매를 해버리네. 그럼 진짜 저당권이 아니라 허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잖아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은 이게 허위라는 걸 모르고 진짜 저당권 실행인 줄 알고 경매에 참가해서 얘가 뭐 했다고요? 경락받았어요. 이해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제3자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파산 관제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암기하시라고 했어요. 파산 관제를 하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3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파산 관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3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가 일정한 뭐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제3자에 넣어서 보호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파산 관제는 제3자 해당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장 소비대차. 에서 대주가 파산합니다. 대주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권자죠. 채권. 대주. 돈 대준 사람이라 그러죠. 대준 사람. 대준 사람, 대주. 빌린 사람 뭐라고 해요? 차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채권자, 채무자라는 말을 쓰는데 아직도 뭐 대주, 차주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소비 대차가 요게 빌려줄 대자고 빌린 차자잖아요. 요게 대주와 차주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대주가 파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파산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파산 관제인이 나와요. 파산 관제인 또는 파산 관리인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파산 관제인이 파산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는 채권 증서가 나와요. 그러자 이 파산 관제인이 을한테 아 이거 파산 재산 정리 들어가니까 빌리신 돈 갚으세요 라고 했더니 을이 아 그거 가짜예요 라고 하면서 나는 못 갚겠다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만약에 파산 관제인이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면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고요. 얘가 보호받는 제3자라면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3자 아니에요? 제3자. 따라서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변제하라는 거야? 아니 되는 거야? 변제해라라는 거야. 변제해라. 그러면 파산 관제인이 보호가 되는데 얘도 무조건 보호되는 게 아니라 언제만 보호돼요? 선의일 때 보호되잖아요. 근데 파산 관제인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A, B, C, D 이런 총 파산 채권자들이 있으면 이 총 파산 채권자를 대표해서 정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때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것은 파산 관제인 기준이에요? 총 파산 채권자 기준이에요? 총 파산 채권자 기준이고 이 중에서 4사람이 악이고 한 사람만 선이에요.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선이면 제3자로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좀 볼게요. 그 괄호 6번에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 관제인 화살표에 보시면 이 경우 선악의 기준은 파산 관제인 개인이 아니라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 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제3자 개념 파산 관제인 제3자라는 점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데 1번에 보면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 누구예요? 그림에서 예죠.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는 이해관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압류했다 이런 말 들어가면 제3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번 가장채권 양도에서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 중요한 말이 뭐예요? 추심에 추심 목적의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갑이 을에게 가장 채권 양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채권을 양도했는데 그 채권을 을이 병에게 넘깁니다. 채권을 양도했다. 자, 이 병은 제3자야 아니야. 갑이 을에게 허위로 채권을 양도했는데 을이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제3자 아니에요. 제3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매매를 했는데 을이 병에게 매매한 거잖아요. 매매 대신에 뭐로만 바뀐 거예요? 채권 양도. 그러니까 부동산만 재산이 아니라 채권도 재산이기 때문에 허위로 채권을 양도했더니 을이 그걸 병에게 진짜 넘기면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니까 제3자예요. 그럼 얘는 그 채권 가지고 돈 받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누구께 됐으니까. 병께 됐으니까. 그런데 을이 예를 들어 병에게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했대요. 자, 추심 목적이라는 건 병이 돈 받아서 자기가 처분권을 갖고 써도 돼요. 을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추심 목적이에요. 그럼 돈 받아서 을에게 갖다 줘야 한다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독립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어가 뭐라고요? 추심 목적. 그 다음에 3번, 4번은 같은 내용인데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채권을 가장양도했을 때 채무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짜로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러니까 요 갑이요. A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그 1억 원의 채권, A에게 받을 돈을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을에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상황 이해 되셨어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뭐 사정이 있다고 그랬죠. 예, X가 있는데요. X가 누구냐면 갑의 채권자예요. 얘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근데 돈을 안 갚는데 봤더니 A한테 받을 1억의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X가 가만 놔둬야 압류할 수 있어요. 이거 압류하죠.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갑이 돈 갚기는 싫고 내 재산 채권 압류당하기 싫으니까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을에게. 진짜가 아니라 화자로 허위로 넘겨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이 채권이 가장양도되었을 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채권자 결정되면 돈 갚으면 되는 거지 너희들 가장양도했어? 나 돈 떼먹을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A가요. 채권이 진짜로 양도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을에게 돈을 갚아버렸어요. 변제했다. 그럼 이해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한테 갚았는데 얘한테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제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한 채권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제3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3번, 4번 같은 취지고요. 5번이 제일 중요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이건 뭐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할 때도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리고 뭐 우리 또 뒤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대리인과 본인 관계 있죠. 대리인과 본인은 제3자 사이에요? 동일시예요? 동일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에 가장저당권 포기해서 기존의 후순위 권리자. 뭐가 핵심이에요? 기존. 원래 있던 애고요. 7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상속. 포괄승계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3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박스 문제로 가끔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제3자인지 아닌지를 좀 봐두시라는 얘기고. 자, 다음 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이제 볼 내용이 허위 표시와의 구별 개념인데 괄호 1번의 은닉행위. 2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은닉행위를 좀 보시고 갑이 을한테 실제로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매매로 위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증여를 했는데 등기부에는 등기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이 등기의 효력인데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죠. 뭐가 있으니까? 실체관계가. 어떤 실체관계가 있어요? 매매는 허위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무효고. 매매를 그러면 안 되고 매매는 무효고 그러면 이 매매라는 허위의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한 행위. 이게 숨겨져 있다고 해서 은닉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증여는 유효한 거예요. 실체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 등기법이나 물권법에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는 말을 쓰죠. 실제와 다른 원인으로 등기가 됐다. 실체가 있으면 등기는 유효한 거야. 이 사례에서 갑은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틀리죠. 등기는 뭐예요? 유효한 거고요. 근데 을이 병한테 팝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대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소유자니까. 권리자에게 샀으면 당연 취득.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 사례를 제시하고 갑이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소유자니까? 병이. 그게 이제 은닉행위예요. 은닉행위는 개념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통정의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오죠. 오늘 깔끔하게 여기서까지 끝낼게요. 예, 예. 착오부터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화요일 날 하는 거예요? 예,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